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조남들 보니까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말씀은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쉬운 주제도 아니고. 제목이 좀 거창하죠?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론트로딩 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사실은 딱딱한 주제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사실 지난 1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서로 나눈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것을 또 많이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리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말씀 나누다 보면 경제 얘기도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지털 매니팩처링, 디지털 팩토리, PLM 얘기하다가 경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비중을 갖는지, 어떠한 중요한 점들이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도 자세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공장이라는 표현이, 오늘 굉장히 새롭게 정의를 좀 드릴 겁니다. 업무 기반, 업무 터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혁신 활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야 할지를 1시간 정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소개죠. 그래서 다소 시스템에서 델미아 부분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 학교에서 이제 이와 같은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덕분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들을 학교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 좀 제 입장에서 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과 또 우리 관련된 분들과 서로 나누면서 또 토의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 또 저희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벌써 작년 얘기가 됐네요. 작년 요맘때쯤에 대한민국이요 프론트로딩 하라라고 하는 책도 소개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뜻깊은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딱딱한 주제지만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요청해주고 참여해주시는 건 상당히 감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네요. 상당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방법과 좀 좀 위에서 매크로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대체로 그 매크로한 뷰를 제가 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 시간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상세한 논의를 하는 주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혁신이 사실 제조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가치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로딩이라는 혁신이 사실은 좋긴 좋은데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또 상의 드리죠. 디지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의 내용은 사실 이전에 뭐 부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좀 체크리스트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다 다뤘습니다만, 오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이 체크리스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은 분들의 함께하는 노력과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혁신들이 이제 성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사실 속해 있는 이런 분야가, 또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이제 제조업이죠. 뭐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좀 사실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저희가 뭐 일본, 또 미국, 또 유럽 이런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만, 당장 가장 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웃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과연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중국 과학원이라고 하는, 사실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식 집단이죠. 그 부총장이 와서 강연한 내용들을 좀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하고 한국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대등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총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이제 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게 기술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길거리의 사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또 사람들의 뭐 패션, 뭐 사는 모습, 먹는 모습, 이런 소위 이제 소프트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모습들이 중국보다는 더 이제 세련되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놀랬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제조 기술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이제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 예컨대 포춘 뭐 1000이라고 그러나요? 세계적으로 한 순위적으로 봤을 때 1000순위에 드는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뭐 미래학자죠. 상당히 유명한 미래학자인 뭐 존 나이스빗이나 탐 피터스 같은 사람들도 이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이게 벌써 2007년 자료인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 격차가 이제 뭐 한 4년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2010년이 된 이제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더 아마 줄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거의 대등하다라는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점점 뭐랄까요, 소개하는 내용들의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2020년, 즉 10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MBA 같은 그런 과정이나 과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과 우리의 이제 격차는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배경은 단지 저희가 뭐 중국과 저희를 비교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최근에 그 한국 정부나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청년 실업 문제와도 결국은 이제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현재 청년들이 40%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제 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GNP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5%에서 한 30% 정도 수준의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드릴 말씀 많지만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이나 섬유 같은 경우에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중국에도 상당히 그 세계적인 철강 기업도 있고 전자도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만 많이 축소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동차는 뭐 거의 이제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리딩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적어도 생산량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로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기술 격차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는 그 기술을 이렇게 넘기는 중개자들, 그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터미디어리의 역할들 때문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것을 거역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국과 유사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을 것입니다. 자, 드릴 말씀 많지만 일단 그렇다면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인 그 프론트로딩 얘기를 왜 하는가를 이제 그 제조업 얘기를 마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론트로딩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여기서 보고 있는 그러한 원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가 경쟁력은 그 마이클 포터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 핵심 팩터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신제품 개발 전략에서 개념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미 원가는 70% 이상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오랜 얘기가 아니죠.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또 이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줍니다. 이미 상세 설계에 들어가면은 95% 이상 그러니까 양산 준비, 생산 준비를 할 때쯤이면은 5% 정도밖에는 이제 그 운영의 그 폭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앞서서 이러한 일들을 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한 원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션은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론트로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우리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이겁니다. 그 프론트로딩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의사결정을 하는 연속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단계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비용을 우리가 뭐 일이라고 봤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 제조, 이제 양산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떠한 사전에 이전에 됐었던 그런 변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이나 뭐 사양 변경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10배, 심지어 100배, 뭐 1000배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뭐 설계 단계에서 뭐 선 하나 변경하는 거 그런 이제 비용들은 뭐 거의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런 그 선이 하나가 잘못 그려졌을 때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러면 정말 1000배까지의 그 비용이 드는 일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DFM, Design for Manufacturing 또는 Design for Manufacturabilit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하나 더 그 부과되는 것이 DFM의 앞에 붙는 것이 이제 지식 기반.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경험했고 충분히 쌓아놓은 그 지식을 아예 거기다가 그 접목한 그런 지식 기반의 어떤 그 디자인 for manufacturing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적인 활동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충분히 그 머추리티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와 같이 후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경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시겠습니다만 조선산업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전히 현장 맞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 도면과 만들어진 제품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그 산업별로는 이렇게 그러한 이제 그 정보가 비대칭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다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로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로딩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소개하는 이런 거론을 하는 이유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슬라이드를 제일 이제 좋아합니다. 물론 앞서서도 뭐 비용의 절감 뭐 이런 얘기, 설계 변경 또는 무슨 에러의 수정 비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짜 프론트로딩이 적극적으로 소개가 돼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타임 투 마켓이 더 다른 기업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고 더 좋은 마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로딩이 촉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뻔한 얘기 아니냐 이제 싶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아이폰의 사례 여러분들 뭐 피부로 느끼는 이제 최근에 그 사례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이폰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파장을 일으켰으며 사실은 뭐 아이폰 자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 기억 못합니다만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그 휴대폰 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도 뭐 적습니다만 한 20, 30%가 되나요? 그렇지만 실제 이 스마트폰이 창출하는 이익 면에서는 60, 70%를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시장에 먼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시장 점유율 또 더 좋은 이익을 유지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물론 일정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와 같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습니다만 이런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론트로딩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프론트로딩을 하는 핵심적인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좀 딱딱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프론트로딩에서 살짝 좀 벗어나서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프론트로딩과 같은 거 말고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보죠. 사실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그 환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만 요즘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과 미국의 아주 환율 전쟁이 상당히 재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과학원의 그 총장은 이제 중국의 이제 부총리 출신인데 이분들이 중국 환율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만 그분들의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느낀 것이 중국은 기축통화로서 그 위안화를 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환율 시장에서는 그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노선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환율이 제조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볼까요? 사실은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환율이 경쟁력에 제조업 경쟁력에 그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데 예컨대 중국의 그 수출 마진, 중국 제품들의 수출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 미국이 그 압력을 넣는 대로 그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수출 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게 뭐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하죠. 사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회사의 이익은 대부분 이 환율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환율의 영향은 뭐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금년에도 그 원화가 한 10% 이상 절상이 벌써 됐기 때문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그 줄어들 거라고 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환율은 사실 우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 단위에서 이것을 대응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기반에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환율 문제를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프론트 로딩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는 것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발견 시점을 좀 앞단계로 이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부하를 대폭 줄이고 전체 그 개발 기간, 즉 신제품 개발 기간을 그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뭐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그 실행이 되고 시도됐던 방법들이었습니다. 몇 장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프론트 로딩 혁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 성과를 이제 보게 되었죠. 제가 별도로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이 되겠죠. 결국은 가격과 납기, 시간, 그렇죠?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쟁 회사 대비 우위를 갖느냐, 차별화 요인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쟁력 또는 우리 산업의 이제 경쟁력은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어떤 그 신제품 개발에서 나오는 그 개발 비용의 이제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가의 우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제조 원가 자체의 절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품 개발 그 시간을 앞당겨서 그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잠깐 뭐 시간을 좀 들여서 소개하자면 우리가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 쪽에서 우리가 아이폰과 이제 갤럭시와 이제 옵티머스 1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이폰은 상당히 이제 그 행복하게 시장 점유하고 있고 나갔습니다만 갤럭시가 이제 뒷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LG에서 나온 옵티머스 1은 가장 후발주자라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그 사령탑이 그 바뀌고 그 오너 회장님이 이제 이 사업을 맡으실 만큼 사실 이와 같이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기업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얼마만큼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장에 나오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팩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품질인데 품질이라고 하면 뭐 크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 초기 품질 또 내구 품질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져야 되는 그 성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쟁사보다 더 좋은 품질, 또 더 고객의 입맛에 맞는 기능을 갖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 것이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좋은 그 품질을 초기에 안정화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이 그 최근 아이폰 4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그 품질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좀 고전하는 모습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경쟁력은 얻어질 수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혁신 활동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팩터들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정리 또는 이제 가설을 내용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프론트 로딩의 역할이 뭐 그 기업 경쟁력의 또 제조업 경쟁력의 가격, 납기, 뭐 품질 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그 프론트 로딩이 이와 같은 기업 경쟁력 요소에 영향을 주는 그 모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또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업무 흐름은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그 흘러가는 것이 이제 뭐 당연하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앞 단계에서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 이제 프론트 로딩 그 혁신의 이제 실제 이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로지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 또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프론트 로딩 혁신들이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 밑에 제가 파란 색깔로 표현했던 디지털 업무 터전.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디지털 업무 터전을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디지털 정비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디지털 폐기장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가 되는 의사결정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내용은 디지털로 업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업무 터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이제 그 제품 개발 흐름 또는 업무 흐름에서 최근에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어떤 그 혁신 활동들이 같이 접목되지 않는다면 이제 또 시장에서 그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친환경적인 기술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좀 더 그 제품의 그 원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그 린하게 제조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린 엔지니어링 혁신 또는 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 활동들을 가능하면 그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제조업들은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단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되고, 이 앞단으로 갈수록 그 더 린 그 혁신적인 요인들이 더 이제 그 주목을 받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에서의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뭐 있는데 있고, 사실 뭐 그게 뭐 실제로 뭐 그림은 이렇습니다만, 이와 같은 활동들은 이미 이제 이전부터 그 기업들이 그 적용을 하고 또 운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프론트 로딩의 효과를 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자동차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살펴보면 그 우리가 이미 자동차 그 프로젝트당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그 차 프로그램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장에 그 신제품을 그 내놓는 그러한 그 시간도 시간 면에서도 그 이전에는 대체로 한 60개월이 이제 보편적인 그 타임 투 마켓 시간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은 뭐 3년 짧게는 3년, 길어도 한 4년 내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이제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기업들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신제품 개발에서 그 초기에 품질을 매우 빨리 안정화시켜서 그 시장에서 양산돼서 납품할 때 그 문제점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프론트 로딩 이노베이션의 효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 이제 프론트 로딩 그 효과들이 이제 다른 그 시장의 그 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이폰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그 경쟁 그런 그 변화, 시장의 그 양상, 그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산업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수주 패턴들에 상당히 이제 변화가 생겼죠. 이와 같은 프론트 로딩 혁신들이 적용되면서 그 조선 같은 게 이제 일품 생산인데 그 고객들의 그 사양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더 제대로 그 제안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수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활동들이 이미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예 뭐 제품에 대한 컨셉만 가지고 제품을 막 판매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프론트 로딩 효과들은 이미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제조업에서는 이제 보편화되는 이제 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도요타자동차의 이제 좀 그 프론트 로딩의 혁신 추진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진행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요타자동차는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8단계로 나눴는데 80년대만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양산될 때 비로소 어떤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대체로 그 S6단계, 단계 7단계, 1, 2, 3, 4, 5, 6, 6단계 정도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그 개선해야 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80년대 이제 그렇게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90년대와 아마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80년대 수준하고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도요타자동차는 90년대에 들어서 대단히 그 포괄적이고 아주 그 강도 높은 어떤 프론트 로딩 혁신 활동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문제점 그 해결, Y축은 문제점들이 이제 해결된 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더 그 제품 개발 그 초기 단계로 이제 끌어당기는 활동들을 그 결과를 실현했고요. 90년대 중반,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미 이제 S2 단계 정도만 되면, 뭐 80% 정도의 문제점 해결을 하는, 예컨대 기본 설계를 이제 하게 되면은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요타자동차가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와 같은 패턴들이 더 앞으로 앞당겨져서 S1 단계에서 이미 80% 정도 수준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비록 도요타자동차가 지금 좀 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혁신의 결과로 지난 그 2000년을 이제 그 경쟁 우위를 잘 지켜왔고 최근에 이제 품질 문제로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그런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그 펀더멘탈한 그 혁신 그 레벨 때문에 결국은
또 잘 극복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제 그 도요타 자동차가 추진했었던 프론트로딩 혁신의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완성이 된 데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는 개념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디지털 공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토의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상당히 유니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제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디지털 공장이라는 것이 컴퓨터 기반 위에서 기업들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런 업무 기반 위에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프론트로딩 활동, 또 콜래버레이션, 보통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고 얘기하는 콜래버레이션, 그리고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모니터링,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디지털 방식으로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업무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를 축약해서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지식 근로자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개념화해서 이를 점점 구체화하고 시각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업무 터전 또는 소통의 공간 또는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어쨌든 간에 디지털 공장이라는 것이 정의가 이제 그렇고요. 결국 여기서 다뤄지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소개도 받고 설명도 들으신 바와 같이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어떤 핵심 정보들을 다루는 업무 터전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품 정보, 그 다음에 공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한 정보가 사실은 리소스 정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디지털 공장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방법들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기업은 이 제품이라는 정보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이 리소스라고 하는 정보가 더 중요한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이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그러한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미 제품에 대한 정보들은 3D라고 한 환경으로 이미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실현이 됐는데 사실은 공장 현장의 핵심 어떤 프로덕트 정보 중에 하나인 요인 중에 하나인 설비에 대한 정보는 3D로 되어 있지는 않다. 제가 요즘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그러한 현장의 어떠한 리소스 정보를 3D로 하는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년 한 100개 정도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제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3D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업무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장벽은 현장에 있는 이와 같은 도구, 설비, 인력에 대한 정보가 3D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혁신 활동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빨리 3D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3D로 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최근에 개발된 여러 방법 중에는 이제 스캐닝 기법을 써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저 기술 이런 것들 써서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그 스캐닝 기법을 써서 이제 3D로 되고 있고, 물론 실제 그 3D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3D 데이터로 변환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병행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이제 그런 핵심 그런 지역 또는 그런 건물 이런 것들이 3D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주요 그 제조 기업들의 생산 현장들이 3D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뭐 3D에 대한 이미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이미 3D로 많은 그 노력들을 통해서 3D로 가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요인들은 여전히 그 3D로 그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제 설비, 작업자 이런 것들이 3D 디지털 모델링이 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코스트라고 하는 팩터들도 점점 이와 같은 이제 그 디지털 공장의 그 개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좀 잠깐 간단하지만 아주 명쾌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업무의 완성 수준은 사실은 이와 같이 저희가 논의하는 그 디지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90% 정도는 그러한 그 완성도 면에서 이미 성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이제 5% 또는 10%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 목표는 그 기업마다 또는 여러분들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달라질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향상해야 되는 수준은 5%, 10%를 더 향상하는 것입니다. 뭐 100%, 뭐 70%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5%, 10%를 더 보태서 이제 진짜 실제 한 100%에 가까운 그러한 성과를 내자는 것이고요. 그 성과를 내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잠시 전에 살펴보셨던 PPRS라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 중에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내용에 집중할 것이냐를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업무 추진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PPR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그러한 그 모델을 상세화하는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세화 수준은 결과적으로 비용과 연결됩니다. 즉 상세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은 상승하는데,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상세화에 대한 목표는 높게 하면서, 그러나 또 효과는 낮다면 이런 일도 추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트레이드 오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수준은 대체로 우리가 100이라는 투자를 했을 때 한 500 정도의 효과는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 돼야지 소위 기업의 경영자들은 투자에 대한 승인을 하실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상세화 수준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우리가 어떠한 디지털 공장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세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 대비 상세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해서 조금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디지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공장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고, 또 잘 활용하는 회사, 또 활용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공장, 디지털 팩토리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축 방법론을 제가 잠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혁신을 가져갈 것이냐, 표준화, 프로세스, 시스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추진 방법을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루션을 보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레퍼런스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와 같은 혁신 활동들을 관리해 나갈 건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논의를 현장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황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컨대, 프로세스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드릴 거니까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외부 기관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길 것이냐, 내부 기관에 맡길 것이냐. 저의 생각은 만약에 내부 기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내부 기관이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것이냐, 단기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만일 이 일을 스폰서 해주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 경영자가 한 1, 2년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이 도와줄 때 단기 집중해서 완성하는 것이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 문제에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상용 제품을 쓸 것이냐, 또 한 가지 제품을 쓸 것이냐, 복수 제품 여러 가지 섞어서 쓸 것이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상용 제품을 좀 수정해서 쓰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이디어라기에는 단일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수 제품을 쓰면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고 있고요.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일 제품을 썼으면 좋겠는데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은 복수 제품을 쓸 수도 있겠죠. 단일 제품을 써서 크게 성공하는 회사가 이제 G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단일 제품을 이제 쓰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레퍼런스는 다른 업종에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관리적인 면에서는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역할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표준화와 프로세스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미 제가 이전에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닛산 자동차의 실제 사례입니다. 닛산 자동차는 이와 같은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하기 전에 프로세스 혁신에서 상당히 큰 재미를 이제 봤죠. 이 그림을 조금 단순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닛산의 이전에 프로세스는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하나의 일들이 진행된 다음에 다음 일들을 하는 프로세스였는데, 1단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당히 오버랩을 시켰죠. 즉, 콜래버레이션 또는 동시공학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제 축소를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들을 하나로 이제 뭉치거나 스킵하는 활동을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다고 할 때 이거를 소위 이제 콜래버레이션 하게 하는 거 또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하게 하는 효과만으로도 우리는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어떤 특정한 그런 프로세스를 건너뛰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시스템화한다면 이제 훨씬 실질적인 이제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태까지 있었던 디지털 팩토리의 성과들은 이와 같은 단계를 갔을 때 비로소 그 효과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몇 장 슬라이드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그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와 같은 디지털 팩토리 구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디지털 팩토리에 대한 인식을 이제 좀 냉정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디지털 팩토리에 대한 구축을 하면서 왜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얼마만큼 절감하였느냐에만 그 관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세이브했는지 뭐 이런 것에만 이제 관심을 두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그 가치 있게 살펴봐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여태까지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얼마만큼 손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는가를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살펴보지 않았다. 예컨대 인명 손실, 또 매출 손실, 이익 손실, 기회 손실 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 정량화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컨대 공장이 서버렸다. 그 손실이 얼마입니까? 자동화되는 공장들이 섰을 때 비용들은 사실 하루에 수십억씩 돈들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손실들이 이와 같은 디지털 팩토리를 통해서 방지된다면 그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설비 하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설비 하나를 세이브했다 못지않게 훨씬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또 작업자가 사망을 했다. 어떤 사고가 나서. 만약에 이런 사고를 이와 같은 디지털 업무 터전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여태까지 이와 같은 그러한 이익들은, 잠재된 이익들은 별로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절감되는 이익만 계산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혁신 활동들을 기업 내에서 또 조직 내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더 많은 그 호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제가 벌써 시간이 한 4, 50분 흘렀네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간단하게 각 슬라이드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고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정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제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프론트로딩이라는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프론트로딩 혁신을 추진하려면은 어떤 디지털 업무 터전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디지털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디지털 팩토리를 잘 추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뭐 짧게나마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거론될 수 있는 좀 중요한 더 상세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 이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상위 버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개념적이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프론트로딩 혁신 또 디지털 팩토리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약 한 5분 정도가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이제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나 또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먼저 볼까요? 질문을 해도 될까? 답변할까요? 이승호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단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설계부터 생산, 영업 구매까지 단일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는 단일화된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구매까지 단일화된 솔루션은 없는데 영업 구매 부분은 대체로 ERP 또는 이전에는 MRP라고 불려지는 그런 솔루션 영역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라서 이 두 영역이 현재 하나의 몸체로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단일화되지는 않은데 설계부터 생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까지는 좀 단일화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이제 ERP 전문 솔루션 기업체들은 단일화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제품 정보에 대한 생성은 ERP 업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사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즉 CAD 솔루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도 조금 그 부분야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 그분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도신영님이 말씀하신 질문인데요. 구축 방법론에서 참고를 타업점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종업계에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혁신 방안을 찾을 때 동종업계에서 많이 찾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시는 시각이 유사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그러한 생각지 못한 그러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보잉 같은 데서는 도요타 자동차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큰 항공기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영감을 얻었고요. 또 도요타 자동차는 사실 그 DMU, 디지털 모갑이라고 하는 영감을 자동차 업계에서 그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잉에서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디지털 혁신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참고를 할 때 예컨대 전기전자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 쪽을 가서 보신다면 의외로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조선산업에 가면은 아주 색다른 그러한 솔루션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 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보시는 시각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산업에 가면은 좀 많은 그런 좋은 창조적인 경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환님 감사드리고요. 안재민님께서는 지원이라는 것은 기존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신규 시스템 또는 프론트 오디터 생각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안재민 님이 이제 굉장히 그 회사에서 하시고 있는 많은 그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중장기 계획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렇다는 말씀인데, 너무 길게 써주셔가지고요. 질문을 제가 아직 못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 내용을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약간의 사례를, 안재민님, 혹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책 소개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서점에서 하나 보시면은 그 사례는 디지털, 프론트로딩에 대한 사례는 그 책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좀 소개드리기는 좀 약간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책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인데요. 디지털 팩토리가 이제 PDM이나 CAD 시장처럼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아까 중간에 좀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아마 디지털 팩토리도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뭐 PDM이나 CAD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팩토리의 한 파트라고 했을 때 이제 디지털 팩토리가 이제 움직이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피어한 그 매니팩처링 요소가 더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3D에 대한 기반, 3D에 대한 투자, 3D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그 정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외부 기관들한테 그 3D를 활성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청하고 또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PPR, 그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가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3D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13가지 질문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굉장히 다른 분이 질문이 더 있나요? 도진영님의 질문이 있었나요? 도진영님 질문은 답변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세미나 소개에 대한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이거 오늘 소개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오늘 여러분께서 질문 못 하신 내용들도 여러 채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